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색별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볼 이제 박정훈 변호사님이 오셨는데요. 저야 뭐 매일 뵙지만 우리 유튜브 채널에는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명견의 박정훈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헌법소원 이제 공개 변론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공개 변론일이 2020년 11월 12일 이제 예.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을 연다는 것 자체가 흔치 않다고 하는데 이제 주변에서 혹시 반응이 어떠세요, 변호사님? 주변 네네. 변호사님들이라든지? 헌법재판소에는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뭔가 서로 상호 간에 변론이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 변론을 열어서 변론을 진행합니다. 우리 사안도 공개 변론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주변의 다른 변호사님들도 참 이례적이고 드문 케이스인데 진행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영광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네. 잘 진행을 해서 공개 변론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를 하기 때문에 서면만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변론을 실제로 열어서 그 심리를 하는 사안은 뭐 한 달에 한 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째 주 목요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안 열리는 달이 있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10건 정도에 한해서만 이제 공개 변론을 열어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공개 변론이 열렸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일단 우리 의뢰인이 혼인 무효 소송에 이제 피고가 되셨어요.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육촌 사이의 혼인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제 소송을 제기하셨죠. 이와 관련해서 이혼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 누가 억울한지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 또는 뭐 육촌 사이인 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육촌 사이라는 것만 공부상 밝혀지게 되면 무효 판결이 나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혼 요구를 당하던 중에 그 육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이 무효로 이제 되었죠. 그래서 의뢰인분이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시게 되면서 사실 어떤 제도나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팔촌 사이 혼인 무효니까 뭐 그렇지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닐까?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서 그래서 이 규정이 위헌이라면 결국 의뢰인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것 또한 그 헌법소원 과정에서 우리 특히 변호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서면을 또 수차례 잘 구성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공개 변론이 열리게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제 의뢰인분의 권리 구제에 적극적으로 이제 나아간 이제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의뢰인 또는 나아가 국민의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조항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민법 809조 1항 및 민법 815조 2호입니다. 해당 조항에 의하면 팔촌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그 사이의 혼인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팔촌 사이의 혼인이기만 하면 무효인데 그 다른 나라의 뭐 입법례를 좀 살펴본 결과 팔촌까지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직관적으로 우리나라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합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예컨대 우리나라가 혹시라도 변친혼 사이에 유전병이 굉장히 더 많이 발생한다라든지 이런 사유가 없는 이상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을 한다면 그것의 위헌성 여지가 이제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검토해주신 통계청 자료 등에 의하면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 외국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시민권이나 이런 국적을 취득해서 외국인이 되신 경우도 있으시겠죠.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을 했는데 외국에서는 보통의 근친혼과 관련하여 삼촌 내지 사촌까지만 금지한다고 치면 그분은 6촌, 7촌, 8촌 사이에 혼인을 금지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으실 수가 있겠고, 인식이 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동일한 혼인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보호하는데 법률론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헌법 소원의 계기가 된 당의 사건의 경우에도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 사례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볼 필요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를 더 좁게, 더 제한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 제한한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한쪽에서는 보호받고 한쪽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면 그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고 그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결코 바람직한 혼란은 아닐 것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주요 국가 입법례를 변호사님께서 논문이라든지 그 해당 국가의 법령을 직접 검토를 해주셨는데 다른 나라 입법례가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일단은 미국을 말씀드리면 각 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당해 사안과 같이 총 간의 결혼을 유지하는 경우는 단 한 주도 없습니다. 모든 주에서 2촌 이상의 결혼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촌이 아니라 사촌 간의 결혼입니다. 사촌 간의 결혼을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각 주의 입법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촌 간의 결혼도 허용하고 있는 주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유전학적인 위험이 없는, 예를 들면 연령이 50대 이상, 60대가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사촌 간의 결혼도 금지하지만 이제 해제해주는 주도 상당히 있습니다. 혹시 그 형사 취소 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고구려 때는 형이 사망을 하면 형수를 그 형의 동생이 데리고 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신라 시대에 우리가 아는 그 골품제라는 게 있었죠. 그 골품제의 그런 특권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이촌, 사촌, 사촌 사이의 혼인이 성행하였습니다. 또한 고려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러한 근친혼을 오히려 성행한 것은 단지 왕실이나 귀족 사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평민이라고 불리우는 계급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제 사료, 역사적인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근친혼이 금지됐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1997년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 금혼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쉽게 말하면 동성동본 금혼제가 들어오고 그것이 유지되면서 그 여파로 굉장히 근친혼 금지가 넓게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입법적 경과를 보니까 근친혼 금지라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라거나 시대를 초월한 보편타당한 윤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그런 뭔가 유학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이제 씨족 혈족을 중시하고 또한 남성 가부장적이고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차용한 하나의 제도가 동성동본 금혼이고 그 여파로 이런 근친혼 금지가 넓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이자 그런 농경 중심의 가부장적인 제도가 아니고 굉장히 도시화되고 핵가족화되었고 이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현재 사회에서 혼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며 합헌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련해서 이슈가 유전학적인 이제 문제가 있지 않냐. 물론 유전학적인 걸 몰라도 직관적으로 정말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면 다른 나라도 더 금지를 하지 않겠냐. 근데 삼촌 내지 사촌까지 금지하는 걸 보면 그 정도까지가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관련해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우리 박정원 변호사님께서 그 유전학적인 관련한 논문 등을 이제 검토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법무 쪽에서 의견을 낸 것 중에서 유전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인 금지의 범위를, 근친혼 금지의 범위를 8촌까지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논문을
자료나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배적인 견해는 삼촌 내지 사촌까지의 혼인의 경우에는 약간의 유전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사촌을 초과한 범위, 그러니까 뭐 육촌이라든지 내지 팔촌 사이의 혼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비근친혼, 그러니까 가물한 근친혼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끼리의 결혼과 비교해 볼 때도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확률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연구나 논문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지금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팔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유전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도 너무 광범위하게 금지의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공개변론을 하게 돼서 어떠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련해서 일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구체적인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에 관련해서 어떤 법의 근거가 있을 것인데 이 법이 만약에 위헌 판단이 난다면 해당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다퉈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 구체적인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이 사건의 법률에 위헌성이 있으니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게 되면 당해 사건이 이제 정지가 되게 되죠. 근데 이런 경우 이 법원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기각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우리는 뭐 재판도 정지가 안 되고 그대로 진행되고 헌법재판도 못 받냐? 그것은 아니죠. 기각이 되면은 이 의뢰인 분이 청구인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리인이 되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사안은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 해당 법원에서도 이게 뭐 가족질서, 사회질서 보장하는 거고 유전학적인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하겠다라고 해서 기각 결정을 했고 저희가 거기에서 관두지 않고 이제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해 재판은 그대로 진행은 돼요. 이제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 재심으로 이 당해 사건을 다시 다퉈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지금 헌법소원 진행 중인데요. 사실 2018년 초에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제기가 됐어요. 사건이 거의 만 2년이 다 돼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1월에 공개 변론이 열리게 되면 그간에 저희가 제출했던 모든 서면들을 포함해서 또한 변론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게 되고 이제 별도의 선고일을 잡아 선고를 하게 되겠죠. 네, 우리 법에서는 8촌까지의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데 혹시 변호사님 어느 정도의 범위의 친척까지 서로 교류가 있고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8촌 자체가 떠오르지 않아요. 8촌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올라가요? 8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4촌 정도까지도 예전에 봤던 것 같아요. 좀 어렸을 때. 8촌은 아예 이제 개념이 없어요. 너무 먼 것 같아요. 사돈의 8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8촌 너무 먼 것 같고 아마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8촌이 잘 떠오르시지 않지 않을까요?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4촌 정도까지는 1년의 명절에 이제 2번 있으니까 이렇게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이상은 저도 어릴 때나 좀 만나고 있었지 최근에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혹시 뭐 그런 사례가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커뮤니티 뭐 이제 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익명이다 보니까 막 본인의 고민을 좀 올려놓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뭐 어쩌다가 이제 좀 먼 친척의 결혼식을 가게 됐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결혼을 전제하고 만나던 남자분이 육촌인가?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헤어져야 되는 걸까요? 뭐 한 걸까요?